오늘 이재명 대통령이란 분이 취임한 지 한 30일이 돼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러분 한 2시간 정도 봤거든요. 2시간 정도 됐는데 여러분 다 보셨나요? 뭐 워낙 일이 바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좀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 다 봤습니다. 보는 동안에 왜 지금 30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실제로 본인이 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걸 왜 할까 의문이 들었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처럼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 본인이 취임했을 때 취임사와 그다음에 최근에 시정 연설을 했던 그 내용과 별반 차이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판 안 빌 수도 있죠. 그런데 왜 했을까요?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런 것들을 좀 보이기도 했고 과도하게 제가 볼 때는 말이 길었습니다. 2시간 동안 15개의 질문뿐이 받지 않았고요. 하나의 질문당 어쩔 때는 10분 넘게 본인이 말을 길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뭐 근거 없는 자신감과 말의 반복 그런 것들이 끈 이어졌는데 저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분이 국정을 논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진지함보다는 뭔가 자기가 쥐락 펴고 있다, 한 손으로 쥐락펴락하고 있다 그런 어떤 그런 가벼움마저도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총평부터 그리고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갖고요. 어제부로 한 30일이 지났습니다. 이재명 주권 국가, 이재명 주권 정부에 살고 있는 여러분 한 달 동안 어떻게 생활을 하셨는지 어떻게 느꼈는지 좀 허심탄회하게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총평 어떻게 볼까요? 기대를 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보 정부가 잘하는 게 있어요. 진보 정권이 뭔가 그 쇼, 이미지 그런 건 잘합니다. 그래서 저도 대통령실에 있었지만 기자들과의 기자회견을 어떤 방식으로 할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에 좀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뭐냐면 기자들 명함을 받아서 어떤 함에 놓고서 그거를 뽑아서 뭔가 기자 간사란 사람들이 나와서 뽑아서 거기에서 명함이 선택된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뭔가 국민들로 하여금 봤을 때는 우리는 약속 대련이 아니고 뭔가 미리 기자 질문을 할 사람들을 선정한 게 아니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걸 같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질문들이 뭔가 모아지고 집중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산만했다. 이런 평가를 들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가 볼 때 일종의 전략을 쓴 것 같아요. 아주 지루하게 대답을 함으로써 제 질문이 들어온 것들을 좀 막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고 원래 그룹핑을 좀 해서 우리가 언론사를 대할 때 개별 언론사가 다 있지만 그 언론사의 역사와 규모와 그런 성격을 배려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언론사가 한 100명이 있다, 한 500명이 있다, 그리고 역사가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계적 평등에 의해서 모든 언론사가 같다. 저는 그 현장에 나온 기자분들의 평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 능력이 있으시죠. 하지만 그 매체의 규모와 그 다음에 역사와 그런 것들을 깡그리 동일선상에서 거로 바라보고서 그 기회를 준다는 게 과연 그게 평등한 건지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121분간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근거 없는 자신감을 통해서 계속 말을 동호 반복을 했어요. 왜냐? 30일 동안 뭔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사실상 국민들이 정권이 교체된 만큼 뭔가 일종의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 희망을 온전하게 본인을 지지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상황 속에서는 대체로 한 100일 기자회견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급한 것 같아요. 본인이 뭔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거를 인정받고 싶어서 이런 어떤 좀 서두른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리고 싶은데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그리고 지금의 여론조사는 사실상 중도 보수 쪽 입장에서는 그런 여론조사에 대해서 임하지 않습니다. 잘.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얼마나 객관적인지에 대해서는 좀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보 진영이 과하게 집계되는 상황도 있으니까 여론조사만 가지고는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하나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저는 근데 부동산 관련해서 최근에 6월 27일 날 아주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자들의 질문도 있었고요. 답변이 있는데 저는 답변을 보면서 조금 제가 좀 당혹스러웠어요. 뭐냐면 대출 규제 이거는 맛보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집을 사고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신혼부부나 청년, 이른바 실수요자 관점 입장에서 내가 다 대출 계획을 세워가지고, 왜냐하면 현금 부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전세를 끼고 살 수도 있고 돈이 부족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6억 원 이상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담보의 가치가 커서 6억 원 이상으로 빌릴 수 있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맞벌이 부부로서 내가 버는 수익이 있으니까 수익을 근거로 갚을 능력이 있으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한순간에 다 빼앗아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하게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 이게 무슨 맛보기입니까? 대한민국이 본인이 생각할 때는 본인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냥 따라가는 그런 거대한 시험장인가요? 실험장인가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거대한 대한민국이 거대한 실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마차가 말이 끄는 그런 행태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실수요자, 부동산 관련해서 집을 사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자기가 정책을 해놓고서 이걸 맛보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맙습니다. 이런 시간에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새벽 시간에 지금 시간이 12시 반을 향하고 있는데 이렇게 따뜻한 댓글을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도 하루에 이렇게 짚을 건 짚어가야지만 또 이 우리의 기록들이 쌓이니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어서 가자면 대출 규제가 맛보기라고 하는 인식 이 자체가 되게 황당하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분이 선거 후보 시절에는 어떻게 했냐, 대선 때 절대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본인이 했어요. 그래서 그 워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날짜도 제가 기억합니다. 5월 29일 날 강남의 강남고속터미널 앞에서 유세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뤄 수요 과다로 집값이 오르면 균형을 이뤄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민주당 부동산 정책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잃어버려서 수요 과다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닌 공급을 늘려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를 억압한다는 것은 안 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대출도 수요를 억압하는 거고 여기는 아직까지는 세금은 언급을 안 했지만 세금으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민주당 쪽에서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공급 위주로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공급 위주로 하겠다. 그런데 공급에 대한 어떤 발표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처럼 수요를
분질러트려서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은 이른바 대출을 정상적으로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발로 차버리고 외국인들은 이런 어떤 규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빚을 탕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합니까? 2,000명이 외국인 2,000명, 중국인이 많겠죠. 2,000명이 180억 원의 어떤 빚을 탕감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쉽게 말해서 내국인 우리나라 국민은 돈 벌어서 세금 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대출을 일으켜서 집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외국인은 빚까지 탕감시키고 또 편하게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살 수 있도록 부동산 쇼핑의 문을 활짝 열어준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뭐 대통령이 됐으니까 뭐 이거는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배기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건 얼마나 본인 위주의 사고를 하며 실질적으로 실거주를 위해서 아니면 실질적인 어떤 부동산 실거주를 위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선택과 삶의 무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정책에 있어서 일관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부동산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자 후보 시절에 그렇게 달달한 얘기만 하다가 막상 대통령이 되니까 수요 억제 정책을 쓰겠다. 지금은 대출이지만 언제든지 세금 가지고 또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은근히 흘리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를 막고 억지 춘향으로 막는 게 아니라 수요를 분질러 트리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게 공급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심 내에 재건축 재개발을 좀 용이하게 하고 문턱을 낮추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 개발을 좀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4기 신도시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예정된 신도시를 빨리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건데 맞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다면 후보 시절에는 왜 4기 신도시까지 얘기를 하였는지 그때는 뭡니까? 그냥 사탕발림을 하는 건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의 상황과 그때의 상황이 제가 볼 때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추경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걱정을 하는 거죠. 추경 관련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돈 풀어주는 거, 이렇게 돈 주는 거, 현금 살포 행위에 대해서 요번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반대를 하는데 그렇다면 또 할 건가 그 부분에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일단 추가할 계획은 없어요. 그러나 세상 일이 꼭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언제든지 또 본인이 생각할 때 필요하다고 한다면 국민이란 이름으로, 민생이란 이름으로 또 추경을 할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일정 부분 내비쳤습니다. 언제 할까요? 제가 마칠까요? 내년 초에 합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